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서문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까지 해서 사실은 되게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10만 불에 해당되는 형태의 가치를 가지게 됐냐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향후에 웹3 서비스로 어떻게 진화가 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드려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페이먼트에 관련된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오늘 강의는 저보다도 이제 실제로 블록체인과 AI에 관련된 전문가분을 모셔서 아주 좋은 그런 특강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지난번에 이어진 이제 웹2의 결제와 웹3의 결제에 이어서 AI의 영역에서의 결제 포함해서 이제 암호화폐가 어떻게 연동이 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분을 특강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박성혁 자문위원이시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SK 자문 경영 자문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SK 디스커버리 DX 위원장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SK 가스에 이제 DX 추진 실장도 하셨고, 그다음 예전 이제 초기 젊으셨을 때는, 지금도 젊으시지만 젊으셨을 때는 삼성 SDS에서 컨설팅도 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AI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활동과 이제 연구와 자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부분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AI를 추진하시다 보니 접점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아마 조목조목 잘 정리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걸로 보입니다. 네,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성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암호화폐와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만나서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 AI 부분, 물론 암호화폐도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결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제 생각해 보실 몇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I가 어떻게 결제를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그 결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게 기술적인 어떤 부분과 법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보면 구글이라든가 MS라든가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 표준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한 축이 이제 결제이기 때문에 결제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쪽 시장에서 빅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같은 곳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이런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을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그 금융 거래가 다 마찬가지지만 100% 안전한 거래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환각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제 가버넌스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시장 규제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AI 에이전트 경제의 부상,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 핵심 기술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에이전트 중개 및 거래, 네 번째는 거버넌스와 미래 로드맵. 이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오늘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아마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왜 AI 에이전트 경제가 지금 뜨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와 거기에 따른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AI 에이전트 중개와 거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설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걸 하기 위한 가버넌스 체계와 향후의 미래 로드맵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AI 에이전트 경제 부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AI가 엄청나게 발전이 됐고 지난 한 3년 동안 많은 곳곳에서 저희가 AI를 쓰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 실제로 AI 에이전트라고 얘기가 나온 부분들 이제 작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라고 명칭이 돼 있었고 많은 빅테크들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에이전트들이 그렇게까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3Q 정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들이 시장에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 좀 쓸만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4Q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모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면서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딩 분야라든가 어떤 그 글쓰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이제 피지컬 AI 같은 이제 로봇하고 연결되는 부분들하고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우려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우리 일상을 바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웹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휴먼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고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보면 UI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 앱 시장에서는 이 UI를 어떻게 만들고 얼마만큼 잘 땡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AI 에이전트로 대체가 되면 에이전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기계가 웹을 읽을 수 있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이 표준에 대해서는 이제 A2A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구글이 제안을 하기 시작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하고 다른 부분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사람은 이걸 보는데 다 읽는데 뭐 몇 초에서 뭐 심지어는 몇 분씩 걸릴 수도 있지만 얘는 굉장히 빠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라는 게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면 수천억 개, 수조 개의 에이전트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웹을 이해하고 봐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요. 이건 마치 우리가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람이 주행하는 자동차가 어떻게 같이 섞여서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으로 일단은 논의가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자율주행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분리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나중에 자율주행차로 다 바뀌게 되면 뭐 사람이 운전을 거의 안 할 테니까 그 문제도 해소가 되겠죠.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사람을 위한 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지만 점차적으로 에이전트 기반의 웹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이전트 오리엔티드한 웹으로 나중에 중국에는 시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장의 규모로 보시게 되면은 뭐 한 15조 정도의 규모로 앞으로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간으로 봤을 때 한 2, 3년 내에 만들어질 시장이죠. 뭐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시장이 부상될 거라는 거는 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진행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AI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에이전트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크게 3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통신 레이어. 그래서 실제로 에이전트들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기술적 기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융 레이어. 실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거냐. 그리고 마지막은 신뢰 레이어인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통신과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결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하고 이행이 실패했을 때 보증하고 그 문제가 발생할 때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가버넌스 측면으로 3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될 거고요. 이 측면에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측면의 얘기들을 또 추가적으로 드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그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로 간략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 기술들이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핵심 기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기술에 대한 이해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금융망을 만들고 거기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라고 하는 굉장히 그 주요한 프로토콜이 엔트로픽에서 나왔고요. 예, 이건 거의 보편화돼서 지금 AI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쓰는 거죠.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AI 모델이라는 것은 생각만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일종의 팔다리를 붙여준 것들을 우리가 보통 MC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CP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쓸 수 있게끔 됐고 그래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웹서칭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죠. 지금은 MCP가 좀 더 고도화된 한 형태로 스킬이라는 걸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MCP와 스킬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 MCP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용할 때 연결되는 도구에 좀 더 가깝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킬은 AI가 도구를 쓰는데 좀 더 가까운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둘의 성격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면 휴먼 인 더 리프 상에서 이 기술을 쓸 거냐 말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차 나중에 논의가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MCP,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면 스킬 부분을 쓰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A2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그러니까 에이전트 간 협업 표준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구글이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신뢰를 높이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두 가지 기술, 좀 더 세분화 보면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AI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통신하는 구조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A2A 프로토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 그러면 도대체 A2A, 에이전트 에이전트 프로토콜에서 어떤 거를 하느냐. 에이전트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대체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거래나 어떤 미팅에서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명함을 교환하겠죠. 내가 누구의 신분을 밝히겠고 그 신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와 권한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든다고 치면 제가 무슨 회사의 매니저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의 팀장입니다. 그러면 팀장이 가진 권한과 그 매니저가 가진 권한이 달리 보이겠죠. 거기에 만약 상대방의 뭐 실장이나 임원급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기술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가 명함 같은 것을 에이전트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너의 아이디는 뭐고 네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고 너 실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신원 보증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에이전트 카드라는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되고요. 델리게이션 로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내가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여기까지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얘가 매니저 에이전트냐 팀장 에이전트냐 실장 에이전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명함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그 권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A2A 프로토콜을 통해서 아주 필수적인 인프라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모델 컨택트 프로토콜인데 얘가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게 웹서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DB의 API 호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공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마다 도구를 써내두는 일종의 어떤 뭐 도구 팔다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MCP를 쓸 수 있는데 지금 MCP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제 로컬 PC에서 MCP를 부를 수도 있고요. 거꾸로 MCP 서버라는 곳에서 그 도구를 써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로컬에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로컬 MCP를 쓰시겠지만 자, 거래 같은 경우에 수조 원의 만약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되고 그 MCP에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서버 MCP를 쓰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MCP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안 검증성을 일반 사용자가 계속 보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 신뢰성을 높인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MCP 서버를 쓰는 거로 만약에 규약을 한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발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결제라는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결제를 하기 위해선 결국 화폐라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한국 같으면 원화를 쓰겠죠. 원화라는 부분이 있고 미국은 달러를 쓸 거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그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 라인 되는 이제 코인들이 있죠. 뭐 비트코인이 있을 수 있고 이더리움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의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편이라서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거래를 하면서 거래 이에 발생되는 파생 손실들이, 파생 이익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더라든가 US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USDC를 쓰는 게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그거를 테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형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패깅, 왜냐면 글로벌 패커는 달러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정산의 시기와 거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수수료가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꽤 많은 수수료가 나가고 있고 실제로 소액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정산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다는 게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고 에이전트 특성상 소액 결제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트랜지션 볼륨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기존 신용카드 회사들이 다 대응해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보면은 충분히 스테이블 코인 측면에서 활용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시다시피 지금도 뭐 에이전트 경제 사실상 표준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USDC를 선택하는 거는 뭐 이상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제 나왔는데요. 뭐 HTTP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모자익 브라우저가 나온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굉장히 좋았는데 그 프로토콜 규약이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 규약에. 근데 402라고 하는 프로토콜 규약이 형식은 있었는데 실제 구현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이게 결제라는 항목이 생기면서 이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코인베이스하고 클라우드플레이가 공동 개발을 했죠. 그래서 얘가 X402라고 하는 HTTP 프로토콜 40에서 가져온 요 멤버들이 생기게 됐고 거기에 이제 구글이라든가 비자라든가 AWS라든가 글로벌 빅테크들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요 프로토콜을 통하게 되면 실제로 호출을 하면서 웹 프로토콜이니까요. HTTP 프로토콜이니까 그래서 결제 주소와 결제 가격을 획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결제를 하게 되면 그 필요한 권한들을 받을 수 있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지나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X402가 정말 쓸만한 프로토콜이냐 이건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 웹으로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매틱 페이먼트이기 때문에 로직에 의해서 결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제들은 우리도 이제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결제 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 수표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리스크가 있으니 10불을 넘지 마라. 그러면 혹여나 보안 사고가 누가 악용을 하더라도 10불이 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펜딩 리밋 하에서 그 부분을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 결제 내역 자체가 온체인에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ODC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결제 프로토콜에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토콜을 쓰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X402가 나오고 나서는 나온 지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웬만한 에이전트 경제 그 프로토콜은 다 얘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누적 처리 금액도 4,300만 USDC니까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이게 달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활성 에이전트 지갑수도 50만 개나 되기 때문에 꽤 유의미한 사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 정말 이게 에이전트 경제의 표준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거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런 테더나 이런 달러 패긴 결제들이 실제 무역 대체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에이전트 경제냐는 부분에 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활성화됐다는 건 향후에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달러로 움직이는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달러 패권주의로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미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402가 만능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제 인프라를 갖췄다고 해서 결제 구조가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웹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제까지는 알겠는데 야, 그럼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에이전트는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디스커버리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치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를 가기 위해서 네이버 같은 구글 같은 포털에 가서 그 어떤 서칭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찾는 것처럼 에이전트를 발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이게 현재는 다이내믹 프라이스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야 나는 이거는 무조건 1불짜리야. 난 무조건 2불짜리야. 고정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옵션이 들어가거나 내고를 할 수 있으면 가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고가 불가능한 가격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말이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서브스크립션을 한다 이러면 내고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물건이라는 걸 살 때 흥정을 하는 것처럼 에이전트의 성능이나 요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바꾼다고 하면 이게 협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X405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해서 마켓플레이스 기능들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들은 그렇다면 그 결제를 하고 에이전트가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해줄 거냐. 자, 결제는 됐어요. 그 결과물을 그쪽에서 에이전트가 만들어줬고 그 만들어준 내용물을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 미충족에 대한 환불 어떻게 받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 결제 구조에서 환불 구조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이걸 중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분쟁 해결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즉 작업 결과물의 검토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측면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고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인 이제 에이전트 간의 중개와 거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 프로토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켓플레이스 기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중개자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 근데 중개자가 너무 심하게 개입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에이전트 중개 모델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합리적인 수단과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스마트 컨트랙이죠.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건 최초에 내가 지급 조건을 정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다면 즉시 환불하는 로직으로 고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거는 뭐 변심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어떤 계약을 쓸 때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그거를 맞춰주면 내가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거래, 상거래 관행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마트 컨트랙도 꽤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활성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스마트 컨트랙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처음에 조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자체가 또 일이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론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이 굉장히 좋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그 조건이 대부분 정량화된 조건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요건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에이전트한테 10불을 주고 뭔가 리서치를 시켰어요. 자, 그럼 리서치를 시켜서 리서치 산출물이 나왔는데 그 리서치 보고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쉽지 않죠. 예, 그러면 이거는 그럼 내가 그때그때 달라요 지급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거냐? 사람이 기입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에이전트 기반의 이제 중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고도화시키는 방법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텐데요. 자, 아까 처음에 나왔던 부분들, 에이전트 간의 명함을 가는 A2A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Know Your Agent죠. ERC 8004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원을 보증하는 건데, 이전의 상황으로 보면 A2A에서는 신원만 보증을 했죠. AI 카드를 가지고, 에이전트 카드를. 하지만 그 에이전트가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50번, 100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별점을 준다고 치면 이 에이전트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평점이 생기겠죠. 그럼 그 평점에 의한 혹은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에이전트를 못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그 주문에 평점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그 평점이 예를 들어서 50개가 넘으면 오픈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그 음식점이 별점 3점이에요. 2점이에요. 자, 주문 안 하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내가 만약에 조건을 건다 그러면 벌점을 4점 이상 애들만 난 받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판이 나오는 에이전트는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조금 더 진일보한 거죠. 자, 그래서 A2A보다 조금 더 보완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 에이전트가 당연히 동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이전트에 대한 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개발자들과 품질 향상을 계속 집중하게 하는, 만족도를 떨어지면 결국은 자기가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보안 체계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는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것들은 단순 결제였고요. 기본적으로 X402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 같은 구조였겠죠.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보다 좀 더 강력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에스코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자상 거래도 하더라도 만족도나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미루는 구조를 요즘에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에스코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의뢰란 쪽에서 대금을 예치를 하고 그 예금한 대치 부분에 대해서 결과 평가를 하고 그게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그때 대금을 준다. 그렇다면 그 검증은 누가 할 거냐? 그 검증조차도 에이전트가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3자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여기 심판자가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간에 다이렉트 거래하는 구조에서 심판진이 들어오고, 거기에 그 심판진의 에이전트에 물론 평판 관리 잘 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상업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켓플레이스 같은 그 기능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결제라고 하는 402 프로토콜의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해지는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신원 보증과 이력 관리할 수 있는 ERC 8004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약 부분이 포함된 유기적 결합이 되고 나면 좀 더 고도화된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되게 단순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상거래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뢰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력 관리라는 부분이 중요했고 그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I 에이전트의 어떤 기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자,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고 거기에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넣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리스크가 뭐냐면 얘는 확률 기반이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AI는 논리 기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루시네이션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 모든 결제가 그렇지만 뭐 잘못될 수도 있고요. 걔가 엉뚱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이전트가 중개자를 붙인다고 하지만 셋 다 오종닭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낮긴 하지만 100% 없다고 얘기 못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랬을 때 어떻게 얘를 해결할 거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종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의뢰한 쪽, 수행한 쪽, 판단을 내는 쪽 다 문제가 됐을 때 돈은 이미 지급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즉, 누군가 이거를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증을 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확률상 리스크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적은 리스크를 보장받고 싶은 니즈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는 낮지만 그 리스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보험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는 차 사고가 매일 일어나진 않지만 내가 평생에 한번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커버리지 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소액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많은 에이전트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뢰가 쌓이고 점점 더 고도화되면 이 금액이 조금씩 커질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5불, 10불 하던 게 100불, 200불, 나중에 1000불, 2000불, 10,000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져 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겠죠. 결국은 그 부분으로는 보험이라는 아주 우리 인간사회가 만들어진 좋은 안전장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기술적 기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금융 쪽으로 서서 이동하고 있고 인간사회가 갖고 있는 금융의 신뢰 시스템들이 이 에이전트 결제 중개 부분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통 금융의 검증된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이 블랙체인상의 결제 구조로 들어오게 되고 이걸 통해서 에이전트 결제가 훨씬 더 고도화되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ARS라고 부르는데 이건 에이전트 리스크 스탠다드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층 신뢰 구조인데요. 이 뒤에 잠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RS, 에이전트 리스크 스탠다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구글이나 MS가 들어가서 리스크 관리 표준을 만들고 거래 규모나 위험도에 따라서 로우, 미디엄, 하이로 관리하고 거기에 보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언더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보험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뭐 삼성생명도 있고, 뭐 교보생명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화재 보험사들도 있는데, 이 보험사들이 보험을 우리한테 팔죠. 일반 소비자들한테. 근데 이 보험사들이 커버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신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증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네가 보증 한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증을 해주는 회사를 언더라이팅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보험사라고 하거든요. 보험회사도 다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재보험에 관련된 부분으로 계층 통합이 되게 되면 결국 재보험사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보험사,
보험사가 들어와는 계층 통합이 일어나게 돼서 보험으로 이걸 커버하게 되고, 만약에 리스크는 낮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보험을 통해서 이제 보상 체계가 마련되는 체계로 발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S의 기본적인 구조로 보면은 맨 밑바닥에는 여태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Know Your Agent라고 하는 ERC 8004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프로그래머블 대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미있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결국은 언더라이팅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통해서 만약에 결합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60%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00% 커버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이게 점점 더 컨트랙트가 되고 실제로 보험 사고가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리스크들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얘기들이 점점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진행됐던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자, 그럼 그런 에이전트는 어디 가서 찾을 거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다시 드러나는 거죠. 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지 웹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는지를 찾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런 신뢰 있는 에이전트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포탈이라는 존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스포크 허브 모델이 에이전트 시장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형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거래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거래소의 거래 구조가 현재까지 논의된 구조로 보면 누군가가 팔 물건이 있고 팔 물건을 사는 구조입니다. 즉, 아까 보셨다 보지 파는 사람이 지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구조거든요. 자, 그렇다면 반대 구조는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에이전트 거래소가 왜 필요한지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에이전트가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걸 어디 가서 찾아야 될 거냐?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에이전트 중에 어떻게 할 건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료 에이전트로. 그 다음에 인슈런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슈런스를 받아서 보증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거래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래소가 없으면 그런 보증 작업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필요하고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그 반대 케이스, 거래를 하는 쪽에서 내가 실제로 물건을 내놓는 쪽에 물건을 사는 방식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의뢰를 하고 싶으면 의뢰하는 쪽의 니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그 적정 가격이란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래소가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정 가격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적정 가격이 나온다고 하면은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적정 가격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몰라요. 그게 10불짜리인지 100불짜리인지 1000불짜리인지 어느 게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쌓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일단 생기고요. 두 번째, 시장 투명성이나 이런 건 거래소로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 거래소가 신뢰를 쌓을 거냐에 대한 문제도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건 거래가 쌓여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면 그 거래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데이터는 엄청난 모트가 되는 거죠.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거래소가 많이 초반에 생기겠지만 우리 피지사가 많이 생겼다가 점점 줄어서 몇 개로 주는 것처럼 그 글로벌 결제에서 비자나 마스터밖에 안 나는 것처럼 몇 개의 사로 뭉쳐지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들은 앞으로 벌어질 줄 생각을 해보면 거래소들이 우죽순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 중에 거래소 중에 일부가 살아남을 거고 그게 M&A를 통해서 몇 개만 살아남은 구조로 갈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실은 이 포인트예요. 자, 기존까지는 물건을 파는 쪽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고 아직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합리적인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뭘 거냐? 그렇다면 역경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게 가장 베스트일지는 않지만 데이터가 쌓여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면 그 데이터로 이런 일은 10불짜리야, 이 일은 100불짜리 하지만 처음에 이게 10불짜리, 100불짜리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야, 이 일은 100불 한도 내에서 최저가 입찰로 할래 라고 하면은 에이전트들이 그걸 보고 난 이 일은 50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건 30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비딩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비딩 체계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 리버스 옥션 자체도 살아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진보할 수 있지만 초기 시장에서는 리버스 옥션이 없다면 합리적 가격 추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는 이거 LLM을 싸겠어. 그럼 아예 에이전트 시장에 안 올라오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 그런데 저 똑같은 일을 내가 LLM한테 시켜봤더니 AI 프론티어 모델을 건졌더니 100불이라는 돈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50불만 하고 싶어. 30불만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나는 노컬 LLM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쓰면은 30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에이전트가 나타나서 그걸 하게 되면 대신에 이 사람은 시간을 손해보고 그 결과물을 받겠죠. 반대로 급한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난 고성능의 에이전트가 필요해. 그렇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몇 배를 더 지불하고 훨씬 많은 GPU를 써서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데이터셋이 있는데 얘를 딥러닝 시키고 싶어. 그런데 내 장비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1000불을 낼 거야.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건 일반 LLM으로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받아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딩하는 구조에 있어서 아까 조건을 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활용해서 에이전트를 필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데이터를 쌓는데 아주 기초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초반에 그런 게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은 얼마야, 이런 애들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굉장한 이바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경매 메커니즘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뢰 에이전트가 자기 에이전트를 카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될 거고 그 카드를 거래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되겠죠. 그 브로드캐스팅이 되면 에이전트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던 여러 에이전트들이 그 자기에 맞는 조건에 들어오면 일단 내용을 보고 휴먼 인 더 리프로 사람이 관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화된 로직으로 거기에 입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고 그 기간 마감이 되면 그 기간 마감 된 시점에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조건도 만들어지게 되고 정성적인 요건들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넣게 되겠죠. 그 컨트랙이 되고 결과가 입증이 되면 그 결과에 입증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 저희가 에스크로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스크로에서 거기 덫이 빠져나가는 형태로 돼서 진행되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뢰 네트워크로 포함이 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했듯이 금융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제 언더라이팅, 보험으로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포인트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에이전트가 만약에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할 거냐, 혹은 그 에이전트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사람이 나쁜 짓, 에이전트 나쁜 짓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를 초반에는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얘가 결과물을 줬는데 나중에 검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지만 나중에 보니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뭐냐면 스테이킹하고 슬래싱이라는 제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스테이킹은 에이전트가 담보를 걸은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의뢰를 할 때 신원 보증, 우리가 뭐 거래 같은 거를 뭐 수의계약 같은 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증보험을 저희가 내고 이제 그 계약 전체를 보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이전트도 자기의 담보물이나 그걸 예진해서 스테이킹을 하게 되는 거죠. 보증보험이 생길 거고요. 자, 금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제한된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수행을 못했다. 혹은 그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혹은 악의적인 행위를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에 시간을 지체했다. 그렇다면 페널티를 물어야 되겠죠. 그 페널티로 그 담보물의
몰수, 그러니까 전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를 몰수가 있는 부분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에이전트 시장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래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복사해져 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금융, 신뢰 네트워크를 굉장히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일을 잘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는 들었지만 그 에이전트한테 보너스를 주겠다는 인센티브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 에이전트를 만들면 내가 그 거래도 따오고 평점도 좋게 많고 심지어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진짜 사람이 업무를 하듯이 그런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이전트를 운영을 하는 거래소가 만들어진다면 뭐 수천 개, 수만 개 트랜잭션이 일어날 텐데,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거래소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거래소가 돈을 버는 모델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래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 중개를 하면서 받는 일종의 거래 수수료. 이건 뭐 중개는 하는 분은 다 받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거래 수수료를 받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겠죠.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보험료가 커질 거니까 그 리스크 평가와 보험료 부과하는 부분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에이전트들에 대한 평판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평판 관리를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걔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에이전트들이. 그렇다면 어딘가에 보장을 해야 되고 그 평판에 대한 것들을 기록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걸 누가 해줄 거냐? 그걸 뭐 블록체인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거래소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그걸 운영하면서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라이센싱의 결과물들을, 자, 이 에이전트가 수행할 때는 이런 리스크가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증보험을 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잘하는 애는 보험료를 싸게 해주고 커버리지를 넓혀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데이터 라이센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리스팅이 있는데, 아까 옥션 같은 걸 말씀을 드렸지만 리버스 옥션일 때, 자, 얘는 신뢰하는 별 5개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00불 이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를 들어오려면 뭐 입장료를 얼마를 더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팅을 들어오는 데 비해서 돈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소 수익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구글이 이제 주도하는 부분이 빅테크 중간에 결제 인프라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다 복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구글이 주도하는 부분들은 중앙화 부분에 3레이어 구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역경매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정 거래소 플랫폼에 종속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생각하고 있는 디센트라이즈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제 큰 회사가 하니까 그거를 믿고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한편으로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중간의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립토 네이티브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 말하는 부분의 중간적인 형태를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크립토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브라이브 카페 같은 경우는 이름은 약간 개념적인 수준이고요. 아직 돼 있는 건 없고, 그다음에 딜포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아이겐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오늘 그 얘기를 다 드릴 건 아니니까 그런 형태대로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는 형태로 이제 논의가 많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버추얼스는 얘는 이제 토커나이즈를 통해서 이제 에셋화 시키는 쪽인데, 요거는 오늘 말씀드린 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에이전트의 역량에 대해서 자산을 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수익 배분하는 구조라서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에이전트 자체에 대해서 누군가 펀딩을 해주고 그거에다 돈을 받아가는 구조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요 각각의 사례들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인데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기반이 이제 USDC 기반이고요. 이 시장의 향후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차례가 될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미국이 주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가장 크고요. 스테이블 건전성 감독의 부분이 있고, 유럽은 또 유럽대로 나름 얘기를 하고 있겠죠.
각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100% 완벽하게 돼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거래할 수 있는 지위를 확립하는 수준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요. 현재 법 체계상에서는 최종 책임은 소유자나 개발자에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인프라를 통해서 보상 자동화 시스템까지 들어가고 결제를 보증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가야지만 이 체계가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금융 시스템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에이전트 기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늦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형태의 시장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간다고 하면 획기적인 모델을 한번 시장 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와 보면, 좀 이제 고민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결제 시장이, USDC면 달러 기반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달러 패깅으로 원화가치 패깅되는 구조랑 비슷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이 규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쫓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에이전트 경제 패권을 잡아야 되는 시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을 좀 빨리 갔으면 우리가 되게 선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개인도 포함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사실상은 뭐 기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AI 개발자, 뭐 솔로 프로너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이전트가 행위를 할 때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거냐에 대한 문제고, 기업이 이걸 어디까지 봐줄 거냐에 보는데, 지금 관점으로 보시면 얘는 직원으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 프로세스를 갖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 맞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내가 소액이면 네 스스로 해. 10불, 20불짜리 네가 해. 내가 검들이진 않을게. 그런데 500불, 1000불이면 나한테 한번 검증은 받아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작은 트랜지션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점을 나쁘게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감사 로그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고 관리하는 건 결국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그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얘를 얼마만큼 휴먼 인더 리프가 아닌 자동화된 부분으로 많은 트랜잭션을 거래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현재 기준으로는 그 소유자나 개발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전장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드맵 부분인데요. 자, 로드맵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프로토콜은 어느 정도 완비가 됐어요. 그런데 자, 금융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제가 27년이라고 썼지만 딱 27년까지 된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리고 거래소가 저는 올해 내년 사이에 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이 거래소라는 부분들이 그 실제로 피지컬 AI하고도 연동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화된 결제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자율주행 차로 이동을 하는데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 내비게이션을 찾던 뭘 찾아서 기름줄을 찾는데, 만약에 내가 위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내 에이전트가 주변의 주유소를 찾고 내가 가려는 거리랑 여러 가지 걸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제안해주고, 내가 만약에 컨펌을 해주면 자동차가 거기 가서 주유하고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가능한 얘기긴 하겠지만,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게 피지컬 AI 부분과 에이전트
AI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에이전트 간의 소통이 일어날 거고, 거래도 에이전트 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30년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실제로 자료 보고서를 보더라도 31년까지 한 40% 정도까지는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프로토콜이 바뀌고 있고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시나리오가 물론 그대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향후에 어떤 그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입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래소나 인프라를 선점하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화폐와 AI 에이전트 경제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우리가 이 암호화폐와 에이전트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토큰을 투자하고 그거를 돈을 벌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신뢰 기반의 레이어를 만들고 거기에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되게 안정적으로 제도권화로 들어오는 것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에이전트들이 개발이 돼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토큰 사서 돌리고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금융적인 부분,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어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암호화폐와 AI 에이전트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첫 번째, 우리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 주체가 사람에서 에이전트로 바뀐다고 말씀드리고, 그 경제 규모가 2028년까지 한 15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기술적 표준에 대한 얘기인데, A2A나 MCP, 거기에 이제 스킬 같은 도구들을 써가지고 AI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X40이나 에스코레 같은 도구를 써가지고 스마트 컨트랙 포함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보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논의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치면은 ARS 부분, 에이전트 리스크 스탠다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에스코르 언더라이팅, 노뉴 에이전트 같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은 역경매라든가 거래선 시스템을 통해서 함적인 사고들을 하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거버넌스와 미래 로드맵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규제를 대응하는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규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 에이전트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이 직접 거래하지 않는 거래 구조가 앞으로 훨씬 더 발전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저기 복잡하고 많은 얘기들을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 조금 더 이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찬찬히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 신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화폐와 에이전트 AI의 새로운 시대가 간다는 부분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